은퇴자라고 생각하고 대강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 친구 엄마도 95 정도 되셨는데 아직도 굉장히 정신도 맑으시고 굉장히 지성도 있고 뭐 일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약간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정말 정신이 번쩍 났던 게 내가 지금 딱 60인데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사업자 등록증 다시 만들고 약간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옛날처럼 일하는 사람처럼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원현정님의 말처럼 이제 60은 더 이상 뭔가를 정리해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진 60대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일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자식한테 기대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는 홀로서기를 각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섭섭해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 불쌍한 부분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저보다 아무것도 더 못 받으셨어요. 더 혜택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1962년생. 저도 절대 올 것 같지 않은 나이, 바로 60이 됐습니다. 베이비 부모 끝자락이죠. 올해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 제 동년배들이 모두 60대가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전에 60과는 전혀 다른 60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 100세 시대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방송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60대 보고서 일부 베이비 부모를 다시 읽다. 반갑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3권을 썼어요. 예, 근데 예. 이제 3번째 책이 여행하라라는. 하얗게 끓어오르는 어떤 좋다. 알 수 없는 희열.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꿈을 아나운서로 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환갑잔치를 하던 60에 저는 책을 냈습니다. 제목하여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멋지죠? 저는 요즘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요. 왜 지금이 중요할까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베이비 부모 세대라면은 비슷하게 하는 질문인데요. 자, 오늘 그 해답을 찾아 나서 보려고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계급장 다 떼고 허리띠도 좀 풀고 얄개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 바로 동창회입니다. 마산고 졸업생들의 일산 모임인데요. 내가 후회가 되더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영어로 인저이 마이 라이프. 동의하네? 동의하잖아. 동의하네? 중구난방이에요. 그런 거 말고 저끼리 이야기하고. 경상도 사나이의 무뚝뚝함은 어디로, 친구들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되고 금세 이야기꽃이 핍니다. 18 깎아머리로 푸르렀던 그 시절에 만나서 이제는 백발로 술잔을 함께 기울이는 이들은 올해 64, 59년생, 이름도 유명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지난 인생 중 가장 힘든 순간을 뽑으라면은 나도 잘릴 걱정에 후배들을 잘라내야 했던 IMF라고 하는데요. 진짜 싱글벙글. 그때 내가 신한생명에 1,900명 직원을 1000명짜리 900명 살아남을 때 내가 남았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내가 그때 이제 부서장이었는데 내가 잘릴지도 모르면서 본사 들어가서 니 밑에 애들 살살비 명단 그놈 잘라 해놓고 그 이제 사표를 다 받았어. 뜨거운 청장년 시절은 이제 가고 이제 60대란 새로운 지평선이 다시 열렸습니다. 돌아보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란 두 가지 숙제를 풀면서 참 열심히 숨가쁘게도 달려왔습니다. 베이비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생 시기로 보자면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
인구 약 713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중 14.6%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최규하 대통령 격렬한 가도 시위를 벌였으나 군인들이 이를 제지하자 철책과 드럼통으로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체했습니다. 30즈음에 군부 독재에 작별하고 한참 일할 나이에 IMF란 위기 속 해바람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지원 규모는 IMF에서 210억 불.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황금기를 누려야 할 40대 후반엔 금융위기로 떠밀려 명퇴를 선택한 사람들도 많았었죠. 제 친구들 얼굴도 여러 떠오르네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15일 미국 사위의 투자은행 가난을 딛고 자수성가했는데 IMF와 금융위기란 파도까지 넘어야 했던 사람들. 말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은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실은 우리 주위 어디나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을 치킨집이나 편의점 사장님, 식당 종업원과 경비원 선생님들. 길어진 노년에 오늘도 쉴 수 없는 백발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흘러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 멀고도 먼 방랑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한 송이 꽃이 될까 내일 또 내일 베이비 부모 저희 세대가 여러 가지를 경험한 세대죠. 배고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다 겪었죠. 소년 시절에는 그때 꿈이 배고픔을 어떻게 견디나, 어떻게 많이 먹나, 배불리 먹나, 돈 벌어서 배불리 먹겠다, 이런 꿈을 가진 시대를 보냈고. 위기의 시기에 아침 편지란 이름으로 베이비 부모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위로를 건넸었죠. 고도원 옹달샘 이사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베이비 부모들의 인생길을 크게 바꾼 변곡점으로 민주화란 시대적 과제를 어깨에 짊어졌던 청년기를 꼽았습니다. 대학 때는 유신 시절이니까요. 위수령 시대이고, 저도 이제 긴급조치 9호로 제적돼서 786명이 집단 그때 학살이라고 했죠. 청년이 쫑난 인생이 완전히 막힌 그 시절을 거쳤고, 제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는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야말로 이제 민주화 시절이고, 그것도 처절하게 겪었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 탄생, 그 다음에 IMF. 돌아보면 한 80% 이상은 그 인생이 문드러졌어요. 회복 못했어요. 그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그래도 지도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했지만 이제 소수. 은행원으로 은퇴한 60년생 베이비 부모 박상윤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6월 30일 날 30개월 제대하는 아르투신데 6월 한 중순쯤에 취업 때문에 이제 좀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틀 만에 복귀하는 비상이 걸렸다고 갔더니 명동성당을 아주 사제관 화장실 하나까지 그림을 그려서 개인 임무를 주면서 계엄령을 내리니까 그 훈련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이 축구 골대에서 이 축구 골대까지 하루 내내 충정훈련이라 해서 이렇게 봉 들고 앞다리 들면서 하는 그 광주 진압작전 있죠. 그런 형태의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정신교육을 하는 거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대학 1,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ROTC 하면서 학생회 회장도 좀 하긴 했는데 많이 갈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양쪽을 제가 아는 거죠. 조금씩 삶의 궤적도 다르고 각자 져야 했던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이비 부모들은 그 세대의 인구가 많았던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다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으려 안간힘 썼던 고달픈 청춘들이었습니다. 프레스공장 가서 친구들이 손도 잃었거든요. 학생운동 하다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금 내가 이제 미안한 감은 드는데 나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난 밝은 곳에서 내가 고객들을 만나서 내가 돈을 불려주는 거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기술 있고 열정이 있는데 거기에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100을 더 빌려서 부채비를 100% 200% 해서 그 사업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은 이 혈관의 심장 기능을 하는 거니까 은행이라는 게 뱅킹이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더 해주려고 그러고 뭐 당자라든가 이렇게 개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는 필드로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결혼할 때 돈 100만 원도 부모님이 보태주지 못했던 형편이었으니까 답은 하나였죠. 자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맨 바닥에서 일궈냈다는 자신감과 보람 또한 베이비 부모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으니까요. 일산 신도시 가서 일산 신도시의 그 보상금이 몇천억인데 그 돈을 유치해 오려면은 낮에 가서 삽질도 하고 호미일도 해가면서 농부들하고 저녁에 막걸리 마시면서 신촌까지 모셔서 가서 접대도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겪으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잉여를 플러스 알파를 하나 만드는 거 1대1이 아니고 1 더하기 1을 3이라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저에 대한 재테크도 되고. 박상윤님의 인생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요. 열정부자로 살아온 저의 마음도 쿵하고 울리네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방송국 입사해서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지금은 변화된 세상에 인터넷 쇼핑몰과 SNS까지 활발하게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비 부모들은 인생 사이클마다 주어진 숙제를 해내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울고 웃다 보니까 우리만의 특징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이동우 소장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특징은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게 대부분 비슷한 나이에 했거든요. 58년 개띠들 뭐 이렇게 또는 베이비 부모 다른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도 뭐 한두 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서로 만나면 자녀들의 나이가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에요. 역시 인생의 숙제들도 비슷하고 요즘과 달리 이 나이 되면 착착 나이에 맞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도 컸는데 그게 저 개인의 성향이 아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의 특성이었군요. 전 세계에서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때문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만들어졌고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1970년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이나 유니레버 같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생활 필수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경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 환경은 그 세대가 공유하는 정서와 생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부모 세대는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생존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는데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서 부모 세대와는 다른 정체성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됐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사실 산업화 세대의 그 어르신들하고는 굉장히 성향이 다릅니다. 전쟁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오는데도 돌격 앞으로 하면 둘 중 하나가 죽어도 그냥 달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인간이 존엄성을 처음으로 인지를 하고 갖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산업화 세대와 그레이트 제너레이션은 자기 존중감,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존엄감이 지금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인지한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60대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모 세대와 선을 긋고 어떤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니어로 기록될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들은 그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인지 좀 더 추적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호입니다. 하이트 진로 음료진 대표로 있고요. 만 28년째 식음료 쪽에 산업을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환갑을 지냈습니다. 난 초록이 된다. 부드럽게 당긴다. 햇살 드세요. 아, 이 셰프 기억나세요? 상큼했던 초록색 매실과 향긋한 향기가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은 세계인들이 김치와 떡볶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고 BTS도 오리가락이 들어간 노래로 세상을 매혹시키는 때지만 당시만 해도 세계화란 말이 유행이던 때였어요. 대학 강단에서도 영어 강의 열풍이 아주 뜨거웠었죠. 이런 세계화 물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골집 엄마 솜씨가 떠오르는 전통 음료를 캔에 넣어서 팔기를 제안한 주인공 조운호님 역시 62년생 베이비 부모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이제 가장 고유한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대명제를 음료에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그 당시 34살의 우리 나이로 그 젊은 청년의 어떤 용기라면 용기고 분노라면 분노, 우리 음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국 음료 시장에 대해서 도전이라면 도전. 그래서 선전포고라면 선전포고 같은 광고를 내가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끔 할 수 있었던 그 카피였던 거라 생각이 들고 그때 그 힘이 이제 제 소명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베이비 부모는 현대사 굵직한 사건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란 정체성,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세계화 물결에도 우리 민족만의 맛과 멋,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란 공동체 의식 역시 지금 청년들보다 더 뚜렷했던 것 같네요.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가 강하다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고 그때 한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 그다음에 국가와 개인에 대한 어떤 존재,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좀 고민했던 시기는 아니었는가. 역사관, 사관이나 어떤 주인의식, 주체의식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좀 강한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베이비 부모를 대표하는 한 분 더 만나볼까요? 나이를 잊은 도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분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50이 훌쩍 넘은 나이로 공무원 임용시험에 도전해서 지난해에 임용이 되셨다고 해요. 조금은 색다른 그의 삶의 여정을 들어보고 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17년 7월 24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노상호 씨가 출연했습니다. 당시 노상호 씨는 58에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했었죠. 이 놀라운 도전의 뒤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 실패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생각되는 택배 그 탑차 네. 상탑차 네. 예,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네. 일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힘들죠, 그게. 예,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보다도 이제 딸아이가 그때가 고3이 되어가지고 네. 제가 딸아이한테 뭔가를 희망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딸아이는 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은 아빠라고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딸에게 희망도 좀 주고 싶고 네. 용기도 주고 싶고 네. 그리고 당당한 아빠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도전장을 던졌던 노상호님. 인생 후반전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스토리는 당시 많은 동년배 베이비 부모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6년이 지난 지금 어떤 도전을 또 이어가고 있을까요? 64세 노상호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때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죠? 나이가 그때 준비해서 합격했을 때였죠. 합격해가 이제 그 1년차 공무원 1년차 이제 근무할 때죠.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번 뵙고 지금 이제 한 5, 6년 지났네요. 네. 와, 노상호 씨 60대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활기차시네요. 공무원 은퇴 잘하시고 지금도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전기기사 이제 그거 자격증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번에 다시 시험 봐가지고 또 1차를 합격을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 어려운 자격증 시험도 합격하셨다니 말로만 듣던 공부의 신이신가요? 베이비 부모들 역시 저력이 있네요. 타고난 건 아닐 테고 노상호표 공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정보가 굉장히 없었잖아요. 없고 찾으려고 해도 힘들었고 공무원 공부할 때도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무료 강좌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미디어 정보 쪽에서 수혜를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기 기사 이것도 그냥 인강으로 이건 책도 안 샀어요. 악으로 깡으로 버텨와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지만 우리를 살짝 쫄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몇 개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복잡하게 누를 게 많아서 귀찮은 거, 그거 키오스크가 좀 귀찮기는 해요. 하지만 세상의 걱정과는 달리 베이비 부모들은 누구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 목격하고 실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많이 본 세대가 아닐까요? 저만 해도 그래요. 막 여행 코스도 짜서 온라인으로 여행 멤버도 모집을 하고요. 영미상회라고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SNS에서는 실시간 제 팬들과 소통도 하고 있으니까요. 도전 DNA를 갖고 실천한 노상호님, 앞으로 하실 새로운 도전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저는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발명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서로 교류하고 또 배우고 연구하면서 그걸 가지고 공통적인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옛날부터 그런 센터를 하나 내가 나중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여전히 꿈꾸고 도전하고 머리도 몸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면서도 노년이란 남는 게 시간인데 열심히 쉬자는 부모 세대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네요. 그렇죠?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이동우 소장님. 다르죠. 첫 번째는 일단 건강하다. 두 번째는 은퇴를 했지만 은퇴했다는 생각을 안 한다. 세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네 번째, 늙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했는데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당신은 늙었느냐 그랬더니 70%가 나는 늙지 않았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행복을 미루기보다 지금부터 더 행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움직이는 베이비 부모들. 이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건드리면 가시에 찔릴 거야.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어요. 이 친구는 표정이 바로 아까 본 표정이 이 표정이었어요.
자기는 우산을 쓰고 아이들 있네? 앞에서 생생하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즐겁게 수업을 하는 임연빈님. 이분은 정말 대표적인 액티브 시니어 중 한 분인데요. 그래, 그 친구가 가시를 쏟아내서 아파서 우는데? 저는 이제 연극도 했었고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었고 제가 대학교 때 트로트 가수 하면 좀 한가득 했어요. 춤을 췄더니 누가 껌 좀 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껌하고 상관없이 맨정신 이렇게 잘 놀아요. 잘 놀아요, 저는. 멋지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연극 같은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연극 배우. 그래서 이제 동화구연 성우 목소리 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 손주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려줬거든요. 다가 유튜브가 하고 싶어서 유튜브로 동화구연을 옛날 얘기를 해줄래 보니까 그림책을 만든 거예요. 매일 푹 빠져서 또 그걸 매일만 그 영상 녹음하는 걸 중학교 우리 손녀딸이 있어요. 걔한테 배워서 20분 레슨 듣고 그다음부터 내가 혼자서 한 거예요. 영상 편집하고 그래서 편집까지 다 하셨어요? 그럼요. 비타로 맨 처음 배운 거는 저는 비타로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림책을 이제 만났잖아요. 왜 이렇게 그림책에 푹 빠지게 되신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 그림책 관련 연구소 그림책 모임에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들 2급 벌써 지난번에 10몇 명 하셨고. 그런데 올라오면서 교수님 제가 뭔 책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좋아요. 그거 이제 어떤 거 하면은 아기가 할머니한테 1년 전 교직에서 정년 퇴직한 정금희님은 교직 후반전 때 그림책을 만났고 최근에는 노인정에서 인생 선배들을 대상으로 그림책과 함께 봉사할 꿈을 꾸고 조금씩 실험 중입니다. 모여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주름살이 왜 무엇을 담겨 있는지 스토리텔링 하라고. 네, 나누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트롯 하나 넣어가지고 내 나이 한짝이 있고 내 나이가 어때서가 딱 좋겠다. 맞아. 내 나이가 어때서 올해는 좀 쉬고 내년쯤에는 또 마을을 위해서 뭘 하나 좀 힘이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노인정 안방에서 하게 될 줄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금희 선생님이 본인도 시니어고 근데 본인의 시니어로서의 본인의 삶을 살면서 상당히 시니어에게 시니어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함께 편안함으로 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금희 선생님 그림책으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이거잖아. 결론은 기승전. 제 주변에도 그림책에 푹 빠져서 그림책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림책 매니아가 늘어가고 있어요. 왜 시니어들의 그림책 사랑이 폭발적일까요? 김영하 교수는 스쳐 지나가는 한때의 트렌드가 아니라고 하네요. 베이비 부모 세대의 가장 공통적 특징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사치라고 느꼈던 거죠. 그들은 정말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야, 너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과도한 무게감 이런 게 있죠. 나는 착하고 싶지 않았는데 넌 착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주입받았어요. 넌 마땅히 이래야 돼. 넌 장남이잖아. 넌 장녀잖아. 이랬던 자기들이 그걸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러지 않은 애를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살아온 어떤 나 이외의 당사자를 보면서 쟤네들과 내가 왜 다르지? 라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억울하고 갑자기 서럽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눈물이 나요. 하고 푸는 그 지점에 인정받고 싶었고 또 나는 그때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고 참아야 했던 거지. 지금 60이라는 나이가 딱 그래요. 저한테도 사람들이 그래요. 열정부자라고 칭찬을 주다가도 그 칭찬의 끝에는 좀 쉬라고 잔소리가 따라붙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을 불태우며 사는 게 미덕이었던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어쩌면 제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던 것일까요? 박수와 환호가 오가는 떠들썩한 이곳, 한겨레 신문의 조현 종교 전문 기자의 은퇴식입니다. 조현 기자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쉼과 멈춤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알려줬는데요. 저는 물론이고 베이비 부모라면은 공감 가는 기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기자님도 베이비 부모신데 어떻게 자신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20몇 년 전에 종교 담당을 해서 첫 번째 시리즈가 나를 찾는 사람들이었는데 조금 민주적인 이런 것들을 일깨우고 이런 데 집중해야 될 그 신문사에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비판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는 피해가느냐 은둔자냐 너 이제 이렇게 좀 삶을 이렇게 회피하려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실망스러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것도 너무 이제 뭐 사회부 정치부 이렇게 있으면서 지치기도 했거니와 그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제가 그걸 선택했을 때가 99년 말 2000년이었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우리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정권 교체도 되고 어느 정도 되니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뭔가 아무것도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게 변혁이 안 갖춰져 있을 때는 그것만 매진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민주화 운동도 하고 막 시위도 하고 뭐 하다가 어느 정도 그게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오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막 그 지치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를 대부분이 시민단체라든가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봉착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우리 그만 좀 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도 열심히 달려서 무릎 관절도 다 아픈데 멈추지 않으면 이젠 정말 안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좋고 성장도 좋지만 60대가 된 우리는 그 중심에 오롯이 나를 두어야 해요. 작가 편성준 윤혜자 부부는 베이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감춰온 진심과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찾는 베이비 부모들을 보게 된다네요. 제가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쓰는 과정에서 이미 되게 행복감을 느끼세요. 되게 뿌듯해하시고 그리고 사실 쓰면서 스스로 되게 치유 효과가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다독거리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온 만큼 여러 가지 능력은 있지만 그 안에 자기는 없었습니다. 일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자서전을 쓰다가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일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너무 몰빵을 했던 거죠. 자기에 대한 돌봄이 없었던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안에 어떤 가치를 깨닫는 거가 굉장히 좋은 거고 책을 쓸므로써 자기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다고. 자기 존중도 생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존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쓰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높은 출생률 아래 베이비 부모는 생존 본능으로 버텨오면서 힘을 기른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게 되죠. 이제 길어진 노년, 새로운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려면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속도를 좀 내려놓고 이제 본래의 자신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고도원 이사장의 말입니다. 아마 시대적인 사회적인 이슈라고 생각해요. 시니어 그룹들이 어떻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종의 리셋 같은 거죠. 리셋. 그 리셋 중에 누구나 경험하는 리셋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리셋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들, 관계에서 틀어진 것들, 뭐 부부의 문제라든가, 뭐 부자의 자식 간의 문제라든가, 친구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부 자기의 그 과거의 어떤 경험, 쓴뿌리 이것을 걷어내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를 잘 해내고 60대를 맞이한 베이비 부모들. 하지만 우리 앞에 안락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봉양해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60대를 우리만의 방법으로 개척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낼 의무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숙제를 해야 하는 삶, 베이비 부모의 숙명인가 봐요. 하지만 우리는 또 해낼 겁니다. 이미 베이비 부모의 60평생의 삶이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방송될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60대 보고서 2부 베이비 부모 다시 희망이 되다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60대 베이비 부모들이 또 어떤 답을 내고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함께 기대해 주세요.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60대 보고서 1부 베이비 부모를 다시 읽다. 기획 신동진, 연출 김혜민, 조연출 서지훈, 금휘수, 구성 윤성아, 음악 최영원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5분에는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60대 보고서 2부 베이비 부모 다시 희망이 되다가 방송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다다다닥 돌아야 돼. 다다다다닥 하고 받아서 바로 간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정프로. 아니, 거꾸로 그거. 다시 한 3번 해야겠다. 다행이다. 5번 했지. 얘만 그거 아니었네. 저 세팅은 해드릴 거고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랑 난관이 어떻게 하나 보시면 돼요. 저는 늘 말하곤 하죠. 60이 된 지금 젊은 시절보다 외모지수, 능력지수, 행복지수 모두 더 좋아졌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비슷하게 멋진 60대들을 만난 것 같네요. 이 정도. 개인으로 찍어서도 올리고 단체 릴스도 찍고 그전에는 이걸 부지런히 많이 했는데 우리 시대 가장 핫한 60대 남성들 시니어 모델계 BTS라 불리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힙한 분들을 누가 60대 아재라고 보겠어요? 요즘 인기가 참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요즘 청년들 표현으로 2회차 인생을 살고 계신 걸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홍인국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마 인구 분포가 제일 많은 개띠요. 1958년생입니다. 예, 저는 55년생 지성원입니다. 저는 풋풋한 64년생 정승훈입니다. 저는 돼지띠 59년생 박성만입니다. 네, 저는 65년생 김지호입니다. 역대 최고의 출생률을 자랑하는 세대죠.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올해 모두 60이 넘은 시니어가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년은 부모 세대들과는 다를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60대가 되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100세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경제 성장과 급변기를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짐을 지고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온 열정 부자 우리 베이비 부모들.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60대 보고서 2부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개척자 기질로 한 발 먼저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 부모들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된 베이비 부모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방송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60대 보고서 2부 베이비 부모 다시 희망이 되다. 그다음에 둘, 가운데 셋. 시니어 모델 그룹 아저씨즈들은 최근 가수 이지연 씨와 함께 신곡 안무 촬영 릴스를 찍기도 했는데요. 요즘 기업과 핫한 연예인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재 하면은 꼰대다 뭐다 하면서 라떼 이야기 꺼내라 치면 손사래를 치던 젊은이들이 왜 이들에게는 환호할까요? 그 탄생의 스토리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한 청년과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지성은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정말 권 대표한테 이 팀 결성되기 전에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마주치면서 저 친구 봐라. 저는 이제 그렇고 저 권 대표는 저 양반 봐라 하면서 저 노인네 봐라 뭐 이렇게 돼요. 신여고 옷 잘 입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죠. 제가 보통은 원래는 이전부터 일할 때 제가 입혔던 케이스들밖에 없지 스스로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못 봤거든요. 눈에 띄었어요. 패션에 대한 관심이 있던 두 사람 사이 불꽃이 막 튀면서 이 멋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군요. 김재우 씨는 패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던 분이라고 해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에서 대구에서 용접 일을 하고 있고요. 4년 전에는 패션도 전혀 모르고 평소에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구 FC 엔젤 클럽에 거기 이제 회원으로 있는데 패션시장 권유를 하는 거예요. 막 버벅버벅거리다가 마지막에 있을 때 가슴이 짜릿한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달 뒤에 내 자신의 한계가 어딘지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회에서 진출하고 거기 아저씨즈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개인 다큐멘터리만 하더라도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촬영을 했거든요. 한 달 전에 KBS 전국 방송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응원한다는 게 참 많고 그렇죠. 제가 인스타 같은 게도 지금 팔로워를 6.7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김재우님 스토리. 와, 들어도 믿기지 않는 일이네요. 아저씨들의 일상도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패션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면서 인생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완전히 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죠. 일단 멋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내 몸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많은 게 달라졌어요. 진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멋있다 소리 들으니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어드바이스도 좀 선배로서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술 한잔하고 압구정동에 카페를 갔었어요. 저 빠빠라 그러지 이제 에비파. 과연 노인네가 머리 휘어가지고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니시라고 자주 오시라고.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 흰머리 정도 하나 딱 있으면 거기는 유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뭐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닮아가고 싶은 그런 이제 시니어상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 커피는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계시라고 그래서 등산복이나 입고 뭐 떼져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때깔도 좀 잘 차려입고 또 언행도 좀 조심하면서 멋스럽게 거리만 걸어도 그 거리가 압구정이 되고 가로수길이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사실은 이 신 어른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에 패션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그 애티튜드만 우리가 좀 더
새롭게 갖추면 전 그런 어떤 롤모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나이 들었다고 서름당하고 너도 늙어봐라 화날 때 있죠. 젊은이들 가득한 카페나 핫플레이스 가면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에게 어서 오세요, 우리도 따라하고 싶어요, 환영받는 시니어의 롤 모델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뉴그레이 권정현 대표는 아저씨들의 변화에서 외모의 변화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아저씨들 내면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냥 젊은 청년이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마인드셨을 거야. 조금 바뀌었어요. 몇 년 사이에 그게 좀 많이 바뀌었고, 무리가 아니라 다 개인이 오롯이 서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그걸 2019년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퍼스널, 막 젊은 애들 하는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그때부터 얘기해서 자기 이야기를 담으셔야 된다. 그래야 좋은 어른이 되고 아이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그때부터 말했는데, 사실 베이비 부모들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만 자발적으로 마음대로 살 기회는 많이 없었잖아요. 마음껏 해봐라 빗장을 열어주니까 더 자유롭게 성장하고, 그래서 더 결과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걸 권정현 대표가 포착해냈군요. 많이 젊어졌죠. 그리고 예전에는 찍어줘가 너무 당연했어. 근데 그 소리를 이제는 우리 모델들 사이에서, 그리고 최소한은 우리 더 뉴그레이 클럽이라는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저한테 또는 우리 직원들한테 찍어달라는 말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당연했거든요. 와서 찍어줘. 이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해. 그래서 저 처음 수강 때 OT 때 드리는 게 삼각대예요. 혼자 찍으라고.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탁, 그거 되게 짜증나거든요. 나중에는 한두 번은 낯선이가 여행지에서 만나면 찍어줄 수 있어. 근데 가족끼리도 누구야 나 여기 설 테니까 찍어줘, 이게 반복되면 짜증날 수밖에 없어. 일단 폐를 끼치지 말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 찍으면서 효능감을 느껴요. 나 되네, 나 할 수 있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83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화되고 머리 모양은 올해 새학기부터 자율화됩니다. 중고생 두발 교복 자율화가 발표된 건 1982년. 우리 베이비 부모 남성들은 10대 시절의 상징은 줄 세워 다려입은 교복과 교련복, 바싹 깎은 머리였죠. 여성들은 짧은 단발이고요.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10대부터 억압당한 셈인데요. 청장년기에는 넥타이 부대가 되어 또 허리 졸라매고 살아왔죠. 아저씨들은 60이 넘은 지금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패션 모험도 하면서 해방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핏을 관리하거나 그런 적인 어떤 건강적인 측면도 되려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젊게 입고, 사실 패션을 잘 입었어, 개인적인 효능감을 거울 보고 느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냐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멋있다고 해주니까.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인스타에서 막 DM 보내고 너무 멋있다, 롤모델이다, 갑자기 인생 고민하니까 본인들의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런 통계도 봤어요. SNS 헤비 유저가 20대에서는 자존감이 낮은데 50, 60대에서는 높아요. 자기 존중감 60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패션도 변하고 건강해지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일석사조. 어쩜 베이비 부모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지 30대 청년 사업가 권 대표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이 있다면 꾹 찍어드리고 싶네요. 개인의 컨텐츠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를 꿈꾸고, 이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청소시키는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저 그 중장년들 엑셀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거 가르치는데, 여기 스타트업은 슬랙 노션 쓰는데 이거 배운다고 내가 왜 저분을 고용해야 돼? 지원금 150만 원 주니까 고용하지.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 버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게 컨텐츠가 좀 그나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컨텐츠가 그나마 시니어가 사실 뭔가 신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거는 이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시니어가 옷 잘 입으면 젊은 애가 옷 잘 입는 것보다 시니어가 옷 잘 입으면 훨씬 유리해요. 아버지로 가장으로 살면서 마음속 꽁꽁 숨겨놨던 그 욕구를 발빠르게 읽어 베이비 부모는 물론 청년들의 마음까지 뛰게 한 아저씨즈. 부모와 다른 삶을 살고 싶고 내 안에 진짜 나를 찾고 싶다는 건 어쩌면 베이비 부모 세대 전체의 열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단지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멋지고 활기차고 도전하는 시니어는 가능하다는 공감을 얻어내면서 커다란 변화의 파도를 힘차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연극과 뮤지컬이란 낯선 장르의 문을 두드린 또 다른 베이비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4, 5, 6, 7, 8. 빠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면 어지러워요. 저도 어지러워요. 다시 음악 들으면서. 강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웃고 떠들며 배우는 댄스. 아이돌 그룹 노래라 청년들인가 했더니 다들 머리가 희끗희끗 은발이시네요. 이분들은 베이비 부모인 60대부터 70대까지 연극이란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만나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름도 파릇한 새꿈 연극단입니다. 와, 이거 만만치 않은 일 같은데요. 우리 베이비 부모 시니어 학생들 잘 하나요, 김보경 선생님? 그런 분들이 연극하면서 되게 자신감 많이 되찾아가시는 모습?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커지고 미소도 많아지고 많이 웃으시고. 작년부터 시니컬이라는 장르를 같이 만들어서 시니어 뮤지컬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어르신들이 수업에서 기존에 잘 안 했던 방송 댄스라든지 걸스 힙합이라든지 이런 춤들을 조금씩 접하면서 되게 즐거워하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센스 있게 잘하시고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한계는 없구나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일 수밖에 없는 장르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올해가 7년 차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재밌어졌어. 모든 보이는 게 다 연극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별의별 거 다 했어요. 뭐 공주 엄마도 하고 딸 역할도 하고 며느리 역할도 하고 하다못해 막 사기꾼 역할까지도 했었어요.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두뇌 트레이닝을 시키는 의미에서 열심히 외죠. 하다못해 양재천 걸으면서도 외요. 대사를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걷고. 그러니까 좀 매 순간이 연극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로서는 활력이 생겨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이제 퇴직하고 65에 연극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새로운 삶이니까 내가 안 해본 역들 배역을 잘 맡으면 재미난 걸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째 하고 있어요. 연극할 때는 작품 올라갔을 때 그때가 너무 뿌듯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실제로 연극같이 좀 내가 꾸며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연극이라는 어떤 대본 아래서 내가 안 해본 것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 각자 삶을 살아보는 거 그런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연극을 하다 보니까 삶이 좀 진솔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베이비 부모.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못했죠. 다들 그랬어요. 하지만 60대 인생의 후반전엔 살아왔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무엇이든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베이비 부모 셀럽이죠. 책은 도끼다, 8단어 등 스테디셀러의 작가로서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61년생, 올해 62세.
우리 시대 대표적인 광고 기획자이자 크리에이터인 박웅현 작가에게 베이비 부모 새로운 60대는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봤습니다. 모수 집단이 커졌다는 것과 내 생각에는 베이비 부모가 학력이 높잖아요. 50대를 연구할 때 20대, 30대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게 보여요. 우리 세대가 내가 지금 베이비 부모인데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좀 했고 80년대 중반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대한민국 그 6% 성장률이던 시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IMF를 거치고 금융위기 거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계절들이 졸업정원제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하면서 대졸들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확 많이 늘어나면서 그 전 세대에 비해서 말하자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사실은 베이비 부모가 정점일걸요 아마. 지금 다른 세대는 우리만큼 돈을 못 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돈이 있는 이유는 이제 말하자면 강남 개발 같은 게 있었고 뭐 부동산 투자가 있었고 뭐 해가지고서는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재즈도 듣고 막 이런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파스타 같은 거 안 먹었지만 최근에 내가 우리 사는 동네가 동광단지 쪽이잖아요. 여기가 나이 든 사람이 꽤 많거든.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꽤 세련된 노년 부부들이 맞아요. 보여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기와 함께 나이 들며 어느 세대와 비교해도 가장 여유 있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많고 학습 욕구도 높다 보니 취향도 세련됐다고 하네요. 광고업계에서는 이런 베이비 부모들을 중요한 소비자로 주목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상품이나 콘텐츠를 기획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실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제품은 실버를 위한 제품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타겟과 마케팅 타겟을 분리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마케팅 타겟은 그 사람들이지만 커뮤니케이션 타겟은 X로 잡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X한테 가는 제품인 것처럼 하면 이 베이비 부모가 살 거예요. 근데 베이비 부모 거라고 하면 안 살 거야. 이게 패션 브랜드 같은 것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베이비 부모지만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고 실버라는 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버가 아닌데 실버를 위한 제품이라고 하면 이게 그걸 쓰는 순간에 내가 실버라고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광고뿐만이 아닙니다. 시니어는 요즘 컨텐츠 시장에서도 핫한 키워드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더 배우고 싶은 욕구도 많은 시니어들은 중요한 시청자들이니까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은 최근 시니어 관련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세바시 윤성아 작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그 썸네일이라고 그 영상의 제목을 붙이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바이럴에 관여가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랬을 때 중년이란 단어를 넣으면 더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새로운 해답을 찾는구나. 사람들이 새로운 해답을 이 시대에 맞는 해답을 찾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고령화 사회라는 우리가 처음 겪는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그 시간을 남는 시간 60부터 뭐 한 90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답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 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할 수 있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스토리나 뭐 영감이라고 하는 인사이트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간절히 그걸 원한다는 걸 느꼈어요. 정답이 없는 시대, 선배로서 살아온 우리 베이비 부모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운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 책도 청년 독자들이 더 좋아해 주거든요. 정작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우리들의 강점과 가능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시니어들 안에 그 답이 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한 거예요. 그 분들조차도 자기들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삶을 좀 풀어내 보니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버텼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을 해 주시거든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더 나은 해답을 줄 수 있다니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삶이 더 의미가 있겠죠.
제 마음도 설레네요. 60대, 이제 이름도 조금 묵직한 시니어가 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한국 사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는 그 구성원 안에 엄청난 경험이 누적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에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이 대한민국을 만든 자신에게는 자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세대들이 서로 인정해주거나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없었고 너무 숨차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베이비 부모들이 한 경험과 깨달음은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고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죠. 우리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시니어로서 우리의 이야기를 꼰대스럽지 않게 어른처럼 잘 풀어내야 이 시대가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후배들과 통하는 언어를 잘 배워야 되겠죠? 패션, 말투, 그 안에 담긴 인사이트까지. 박웅현님은 여전히 후배들과 소통하고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데요. 그 비결이 뭔지 한 수 알려주세요. 사회 경력과 월급 받는 양으로만 봐도 위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력으로 봐도 위가 바뀌어야 돼요. 10살짜리 딸과 40살짜리 아빠 중에 누가 이해력이 좀 높아야 돼요. 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예요. 10년이나 짜장면을 시켜 먹는 방법으로 짜장면을 못 시켜요. 10년 전에 택시 타는 방법으로 택시를 못 타요. 어릴 때부터 패드를 넘기고 어릴 때부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릴 때부터 틱톡을 하는 퍼스널 미디어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고요. 우리가 이주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민으로 온 거야. 와, 어쩜. 역시 크리에이터답게 표현이 딱이네요. 이민을 왔으니 새로운 나라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박웅현 작가는 어떻게 그렇게 후배들과 말이 잘 통할까요? 저도 따라해보고 싶네요. 존중을 하죠. 내가 모르는 걸 아는 후배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죠. 배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 배워서 이해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듣고, 요즘 나 아이브랑 뉴진스에 빠졌어요. 이렇게 뉴진스의 디토를 줬는데 그걸 준 후배는 그걸 줬더니 선배가 저렇게 좋아하네? 그러면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뉴진스를 주고 르세라핌을 주고 뭘 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야, 음악은 재즈야, 응? 음악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주고 말이야, 응? 이것만 하고 있으면 벽이 딱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의 디토와 IM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차이콥스키 얘기해? 그럼 들을만 하겠네. 후배들이 네 가지가 없어서 우리 이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내가 지금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후배나 자녀 세대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거꾸로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조건, 젊은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몸을 과감하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올해 61년생 박성욱 대전대학교 아동상담학과 교수는 최근 치매 예방을 위한 시니어용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졌어요. 게임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래서 근데 우울하고 불안이나 이런 사회 적응도 덩따라 좋아졌어요. 그때도 제가 웰에이징의 가장 좋은 매체는 게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농담처럼 고소돈만 해도 윷놀이만 해서 말만 쓸 줄 알아도 치매 안 걸린다. 제가 그러거든요. 치매를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션이 됐어요. 게임하고는 거리가 가장 멀 것 같은 베이비 부모이자 아동학과 교수가 어떻게 게임 애호가가 되고 게임 개발자까지 됐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바쁘니까는 애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유치원만 있었을 때요. 그럼 애들이 12시면 돌아와요.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애는 안 봐주고 저 애들 잘 했는데 집에 가니까 저는 빨리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매일 공부해, 숙제했나 점검했나 안 했나 이거를 체크하기 시작하라니까 아이는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무슨 부모가 이래야. 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감정적으로 한 번도 심리적으로 릴렉스하게 대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게을러 보이고 너무 방만해 보이고 이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들이 일부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이 세대가 그렇게 보일 때 갈등이 많았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성공이야. 근데 거기다 게임을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게임을 계속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중독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저도 몰랐었어요. 딸과의 일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열심히 사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특징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성차별을 겪으며 자란 베이비 부모 여성이란 이유까지 더해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루었지만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작품 아세요? 박진선. 그 후남이가 우리 작가가 옆집 언니였는데 그 옆집 언니가 저를 모델을 했어요. 우리 딸 언니가 셋이 있었고 우리 남동생이 연년생이 1살 차이였는데 둘이 쌍둥이처럼 자랐어요. 사실은 둘이 이제 연년생이니까. 그래서 둘이 경쟁도 하고 저는 남자애하고 투닥거리고 많이 싸웠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둘이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기는 아무래도 유치원 빼야 되겠지.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처 때문에 제가 인정 욕구가 되게 커졌어요.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 여자가 된 거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살아남을 생존하려면은 진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남자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전쟁도 이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박 교수는 후배들이 본인과 같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나 뛰어다니며 강의를 합니다. 저 같은 할머니 교수가 시간 여유가 여유롭고 경제력 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엄마들 문화 감수성 키워주는 거. 왜냐하면 엄마와 지금 젊은 엄마들과 또 어린애들은 또 감수성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제는 AI로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가상현실하고 얘네들은 심지어 이제 진짜 웃으면서 별별 일이 다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는 경험에서 배웠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결국 체험에서 배우면서 이 세대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인식의 전환만 이루어지는 좀 두터운 세대가 되면은 진짜 멋진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뉴 시니어로서의 액티비티한 세대면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독립하면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성실하게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너를 서포트해 주겠다라는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주면서도 뭐예요. 약간의 생산 활동을 하는 세대가 되면은 손자녀한테 용돈 줄 수 있는 세대가 되면서 여유롭게 아이를 좀 봐주고 케어도 해주고 이러면은 진짜 멋진 우리나라 미래가 그러다가 또 배운 세대들이니까 학식도 높아서 깨달음도 높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선진국보다도 우리의 이 시니어 세대들이 좀 청이 두터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노동 인구의 부족한 거를 이 뉴 시니어 세대들로 좀 다소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는 제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인생의 비법을 후배들에게 나눠주면서 좋은 어른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른이 된 60대 베이비 부모들, 이제는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나무학교 문정희.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나이 든 사람의 사회적인 역할,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조금 더 좋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상담이나 이런 쪽 일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회사 이름을 새로 만든 게 이제 GYB라는 회사인데 그 GYB가 Got Your Back이에요. I got your back 하면 내가 네 뒤에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할게. 내가 네 뒤에 있어. 난 네 편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막 아둥바둥해서 뭐 이제 성공할 능력도 없고 뭐 돈을 벌 능력도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누군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제 제넌톨로지 노년학인데 은퇴 후에 그 몸, 돈, 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본인에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노년학. 몸에 관련되는 일은 이제 뭐 그 스트레스 관리도 있고, 뭐 심리,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 관리 잘하는 거. 돈은 이제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연금을 잘 30년, 20년 남은 여생 동안 쓸 자금을 적절하게 안분하는 게 이제 돈에 관련된 내용이고, 일에 대한 내용은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일은 내가 그 돈 버는 잡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소일거리로 봉사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경험, 지식을 환원하는 이런 봉사하는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것을 설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평생 글을 써왔던 사람이니까 옛날처럼 뭐 이제 막 별로 원치 않는 글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뭐 남은 에너지가 그렇게 막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꼭 쓰고 싶은 이제 글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집중을 해야죠. 환갑잔치 없는 60대를 맞이한 우리 베이비 부모들. 건강과 여유, 높은 학력과 경험이란 자산 위에 30년이란 역대 가장 긴 노년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부모들과 다른 노년을 꿈꾸는 우리는 변화의 파도에 주저없이 올라타려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귀와 마음을 여는 겸손함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뭐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민주화다, IMF 금융위기다, 역사의 거센 파도가 지날 때마다 함께 어깨 두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니까요. 다행히 이번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축적된 가능성에 싹을 틔우다 보면 청년들에게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는 고마운 시니어이자 좋은 어른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100세 시대라는 변화에 맞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또 한 번 바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일에 대한 좋은 해답이 있으니까요. 가능성의 세대, 우리는 베이비 부모입니다.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60대 보고서 2부 베이비 부모 다시 희망이 되다. 기획 신동진, 연출 김혜민, 조연출 서지훈, 금휘수, 구성 윤성아, 음악 최영원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떠났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장군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